이제 주택, 상가, 토지별로 좀 나눠보면은요. 주택 하시는 분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세법 알고 있으면 좋고 요 정도. 그리고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공법. 상가도 공법 잘 아시면 좋거든요.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토지는 무조건 공법 잘 아셔야 된다. 그리고 중개사법이라든지 공시법이라든지 부동산 학개론이라든지 다 버리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6과목 중에요. 중개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 좀 중요한 과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 영상 댓글에 킹스타님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댓글을 보고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좀 주제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좋은 주제 주신 킹스타님 감사드려요. 우선 저희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학개론은 이론 중심의 과목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정말 쓰임이 없습니다. 시험을 합격하는데 목표로 공부하시고요. 시험이 끝난 후에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중개사법도요.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형벌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도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저희가 확인설명서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확인설명서는 의무가 3가지가 있죠. 교부 의무, 설명 의무, 보관 의무 이렇게 있는데 교부 의무는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요. 임대인, 매도인, 임차인, 매수인한테 교부를 하고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한테만 설명을 해주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나 매수인한테만 이 확인설명서를 설명해 드리면 되고요. 세 번째, 보관 의무는 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확인설명서를 3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계약에서는 확인설명서를 총 3부를 출력을 해야겠죠.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나 하나.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요. 공동중개를 갔는데 공동중개를 가면 확인설명서가 4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설명서를 2부만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만 주고 저희는 하나도 안 나눠갔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그 중개사도 이걸 가져야 되는 거를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까봐 제가 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는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얘기할게요. 민법은 중개사법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말소기준권리. 이거 정말 진짜 중개업 하려면요. 3가지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건 시험 끝났다고 너무 신나고 다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 중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특히 주택 하시는 분은 주임법 관련해서 갱신 관련된 거, 최우선 변제 관련된 거 진짜 전화문이 엄청 많이 와요. 임대인분 저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임대인분 전화하셔서 내년에 4월에 세입자가 만기인데 그 전에 어떻게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내보낼 수 있냐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본 게요. 최초 계약으로 몇 년 계약하셨어요?를 여쭤봤어요. 1년 계약을 했고 아직 내년 4월이 돼야지 1년이 된대요. 그랬을 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보면은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그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내년 4월이 됐는데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싶다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임차인을 정 내보내고 싶으시면 월세를 한 달치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사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임차인을 잘 어르고 달래고 해서 협의로 내보내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물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그러면 그 안에도 내보낼 수는 있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도 저희가 월세 계약,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알아야 되는데, 특히 원투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이에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요, 상황에 따라 틀리다입니다.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 보증금 범위가 있고,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 금액이 있잖아요. 2021년 5월 11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임차인이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에 80만 원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5천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고요. 계약 만료까지. 그리고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경매가 실행이 됐어요. 이때 배당 요구를 하시면, 배당 신청을 하시면 최우선적으로 2천만 원 모두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상황에 보증금 7천만 원의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 임차인은 5천만 원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2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은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달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 신청을 하시면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순위대로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좋아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가서 상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진짜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만기 전인데 내가 나가야 되는 사정에 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안 써준다. 내가 권리금도 받고 나가고 합의가 다 됐는데 임대인이 거절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진짜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 만 6개월 전까지, 만기 6개월 전에 6개월이 남지 않았을 때 세입자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그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기간이 해당되는 만큼 남았으면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기간이 되면 그때 임대인한테 한 번 더 요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권이라든지 표준권리금 계약서 규정이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권리금 보호 규정이라든지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중개사분들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아요. 공부를 할 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실 건 없고요. 공부하셨던 거 그대로 쭉 끌고 오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소기준권리에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집에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을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가압류가 걸려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썼다? 그러다가 경매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소기준권리가 넘어가서 임차인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요. 말소기준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기입 전이라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차를 맞추셔도 돼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은 배당 요구, 배당 신청을 할 수 있고 배당 신청을 해서 본인의 보증금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드렸고 임차인분도 이해를 하시고 본인은 괜찮다고 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맞춘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민법이랑 중개사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말소기준권리 요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공시법 넘어가면은요. 공시법에 지적법하고 등기법 있어요. 다 버리셔도 됩니다. 다 버리시고 등기법에서는 하나만 주석할게요. 등기법에서 등기부 보는 법 중에 표제부가 뭔지, 갑구가 뭔지, 을구가 뭔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소유자에 대한 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갑구에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유권 외에 근저당이라든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 을구에서 확인을 한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요. 등기부 보는 법 관련해서는 실무교육에서도 배우고 제가 따로 또 영상을 한 번 더 준비를 해드릴게요. 공시법은 다 버려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공법은요. 주택만 하시는 분, 주거용으로 매매 임대차 하실 분은 공법 버리셔도 됩니다. 진짜 다 버리셔도 되고요. 토지 하시는 분은 공법 정말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저도 공법 다 휘발됐거든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게 정말 별로 없는데 토지를 하려니까 공법을 모르면 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용도지역 지구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달라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가 달라지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도 다르고 도로가 접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한지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몇 미터가 이상부터 몇 미터 도로폭이 몇 미터 이상 접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 하시려는 분들은 공법 정말 열심히 해두시면 나중에 따로 다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그렇게만 정리할게요. 주택 하시는 분 버려라. 토지 하시는 분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이제 세법 갈게요. 마지막 세법인데 진짜 계륵입니다. 세법은. 시험이 1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공부 범위가 너무 많아요. 버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도 찌끔씩 달라지니까 이게 정말 너무 짜증이 나거든요. 공부할 때. 근데 주택 하시는 분, 주거용 하시는 분은 세법에서 취득세, 양도세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버려도 되기는 해요. 열심히 안 하시고 버릴 분들은 버려도 되고 실무에서도 모른다고 그렇게 지장이 있진 않아요. 취득세 물어보면 법무사분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양도세 물어보면 세무사분 연결해 드릴게요 하면 끝나요. 저희 중개사는 중개까지가 범위고요. 취득세는 법무사가 더 잘하니까 그쪽으로 문의해보세요 해도 되고 양도세 문의하면 양도세는 이제 세무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중개사인 저보다 세무사에 직접 다이렉트로 문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마인드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정말 좀 잘 알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부터 8%고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택자부터 8%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손님이 문의가 오셨을 때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취득세 문의가 왔을 때 그런 거 여쭤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취득세는 이 정도 나온다. 취득세율만 이렇고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라든지 국민주택채권이라든지 저희 인지세도 들어가고 저희 또 그것도 들어가잖아요. 등기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이제 요 정도 비용이 드실 거예요. 등기 비용이 요 정도 드실 거예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손님분들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세법은 모르신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과세 요건인지 정도만 확인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비과세는 아니고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세율 구간이 어느 정도 될 건지만 말씀을 드리고, 양도세는 절대 확답을 안 드려요. 이 정도 될 것 같으신데 비과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세무사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세무사분들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양도세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자료를 넣어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얼마 나오실 거예요? 비과세에 해당되세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절대 안 드려요. 이거는 내가 정말 양도세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상담을 해드리면 안 돼요. 진짜 자료를 넣어본 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져서 세무사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결론, 세법은 알고 있으면 좋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법무사, 세무사에 연계해드리면 된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이제 주택, 상가, 토지별로 좀 나눠보면은요, 주택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세법 알고 있으면 좋고, 요 정도. 그리고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법. 상가도 공법 잘 아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토지는 무조건 공법 잘 아셔야 된다. 그리고 중개사법이라든지 공시법이라든지 부동산 학개론이라든지 다 버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관련해서 중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과목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공부하실 때 중개 실무 바로 나오셔서 도움이 되는 과목들 있으니까 그런 과목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실무 나오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